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화우의 정수태 실장입니다. 기후 환경 쪽 파트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분, 45분 정도 가량 가까이 해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실무 관련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무 강의고, 사실 이 시나리오 분석이 상당히 고도화된 작업일 수도 있고요. 단순화된 작업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표준화되고 접근하기 수월한 형식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기후 변화가 중요하고 탄소 중립 이행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까지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기후 시나리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느냐,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후 시나리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부분과 전환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기회 요인들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물리적인 영향도 없고 전환 리스크에 있어서도 큰 부담이 없는데 사실은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단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 피크를 찍었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사실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전체 버든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행 계획만 수립을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후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거든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벡터 값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바리에이션적인 측면에 예측을 하는데 이거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했다라는 게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어떤 임팩트 있는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기후 시나리오라는 예측을 통해서 기후 리스크에 대한 경영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그 취지나 통찰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우에 우리는 이 기후 시나리오의 분석 필요성에 대한 레퍼런스를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장표상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2015년, 14년, 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TCFD라고 하는 기후변화 그 권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TCFD의 원문에 읽어보면 시나리오적인 접근과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18년도부터 CDP라고 하는 기후변화 평가 대응에서도 TCFD와의 정합성을 통해서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표로 물어보고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시나리오, 기후 뭐 공시 또는 ESG 공시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ISSB나 KSSB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분석의 그 활용 또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하고 있고 이를 회복 탄력성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지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를 좀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가장 표준화될 수 있고 간단하고 그리고 TCFD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물리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5가지 그 경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페이지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5가지 페이스가 있고요. 이 페이지 중에서 실제로 분석 실무와 관련된 부분은 페이지 4까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기후 관련된 위험과 그 다음에 기후의 요인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나리오 그리고 경로, 시나리오 경로와 관련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도입해서 사용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할 때는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고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업스케일링 된 차원 또는 국가 또는 굉장히 큰 규모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과 예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다라면 다운스케일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그 심화된 데이터 또는 그 기상청이라든지 기타 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단계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까지 설명이 아마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재무 영향 평가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모든 분석의 결과를 재무적 영향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특히 그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무 영향 평가에 너무 국한해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재무 영향 평가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그 주요 의사결정 포인트,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일부 데이터에 한해서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표를 우리가 도출을 하는 과정이죠. 이제 익스포저 또는 노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급적 합리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IFRS의 그 중요한 정보의 식별 및 공시 프로세스 지침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요구사항, 고려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표준화된 지표, 그러니까 사스비를 여기서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사스비 기준을 참조해서 지표의 기본적인 리스트를 그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노력이나 뭐 이런 그 투입이 가능하다라면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해당이 되는 산업 또는 지역 내에서의 추가적인 데이터 또는 지표를 갖다 반영하는 것들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사스비 지표와 그다음 우리가 뭐 특히 뭐 별도의 GRI라든지 기타 지표 리스트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본적인 외부 관점에서의 지표 리스트를 업데이팅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관점에서의 지표를 추가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인터뷰 형식을 갖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코모디티 또는 뭐 원자재 또는 생산 과정, 생산 전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에서의 다양한 지표적인 그 가능성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지표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적 관점과 내부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트업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여기서 롱리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내부적 관점에서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FRS의 권고사항을 한번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RS에서는 이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왼쪽을, 이 장표상에서 왼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가치사슬과 자원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의존성과 영향, 세 번째로 그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세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도 이 세 가지 개념에 맞춰서 인터뷰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예시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사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겠죠. 우리 부서 인터뷰를 할 거니까요. 부서가 의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자원 또는 그 뭐 인적, 지적, 재무적 이런 다양한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어떤 뭐 물리적인 리스크, 예를 들어서 뭐 홍수라고 한번 해보죠. 홍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업 또는 우리 사이트가 의존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의존하고 있는 그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영향을 우리가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미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런 그 기후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그 추가적으로 중장기 기업 전망에 우리 회사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 질문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오른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인터뷰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케이스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로 보자면, 좌측 열로 보자면 뭐 이후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그 다양한 규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규제들에 대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조직들이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이거를 잠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응답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인터뷰의 결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참고만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롱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만들어진 롱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들을 가져갈 건데, 우리는 여기서 숏리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숏리스트에서 주요한 그 스크리닝 방안으로는 양적 요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꼭 양적 요소만 고려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거니까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양적 요소를 본다라고 했는데, 양적 요소의 예시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원 소비량이라든지 투자 수익률, 뭐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은 양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양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는 평가 그 산식을 갖다가 반영을 할 겁니다. 이 평가식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식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산식에다가 이런 양적 요소들을 대입을 하는데, 그 대입을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 저희는 여기서 숏리스트에 이벨루에이팅 하는 단계에서는 라지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우측 중앙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라지 스케일로 봐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스페시픽한 단위에서 기업 단위의 데이터를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그 경영 의사결정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될 지표를 산정해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임의로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예시를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산식을 아까 말씀드렸죠. 산식 중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피해 비용, 물리적 그 위험으로 인한 직접 피해 비용과 또는 전환 위험으로 인한 탄소세, 그 다음에 기후에서는 에너지 비용의 절감, 이런 어떤 단편적이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표 산식들과 거기에 라지 스케일, 예를 들면 대한민국, 아시아 또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의 그 플로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접목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어바웃으로 이 지표의 영향에 대한 양적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significant list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그 대명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개념이고요. 사실은 숏리스트에서 끝날 수도 있는 개념이긴 한데, 저희는 여기서 임의로 그 significant list를 질적 요소에 대한 평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질적 요소라 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CA 분석 같은 경우를 했을 때 LCA 분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95%일 수준으로 우리가 그 양적 요소를 고려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미하거나 작은 요소나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적으로 되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질적인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진께서 가져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의사결정 포인트다,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의 질적인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반영을 해보았을 때 오른쪽 그 하단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표를 하나 예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과 영향 특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양적, 질적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자, 또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분석하기보다 조금 더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졌을 때 2년차 때, 3년차 때 이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의사결정 포인트들도 참고로 가져갈 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분류 체계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TCFD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그 프레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 기회 요인인 거죠. 그리고 이 물리적 위험은
그 통상적으로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IPCC에 있는 클라이밋 임팩트 드라이버 카테고리를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카테고리에 보면 열과 추위, 뭐 습윤, 바람, 눈과 얼음, 연안, 해외겠죠, 해양, 이 기타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급성, 만성의 모호한 기준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IPCC에 나와 있는 CID 카테고리를 활용해 보시는 거 다시 한번 좀 추천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과정은 페이지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시나리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에 우리가 인디케이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IPCC의 5차 보고서와 6차 보고서의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IPCC 5차 보고서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라고 하죠. BAU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즈니스 애즈 유저얼한 기준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시나리오, 그 다음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완화 단계의 시나리오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그 페이지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경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로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런 나와 있는 경로들을 실제 시나리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게 잘못됐느냐 하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그 IPCC 보고서에서도 시나리오라고 직접 쓰기도 하고 시나리오 경로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1이라고 하는 과학 물리적인 접근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냥 단순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또는 워킹그룹 2, 워킹그룹 3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적응과 완화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그 페이지웨이라고 하는 표현을 경로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통상 같이 쓰고 있다라는 표현도 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업별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지금 보시면 왼쪽에 열에 보면은 온도하고 정렬을 하고 있는데요. BAU 시나리오 같은 경우 보면 SSP 3, 5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마킹을 하고 있고요. 인터미디어트한 시나리오에서는 그 여기 NGFS라든지 뭐 IEA 가장 많이 쓰시는 뭐 IPCC 뭐 이런 그 시나리오 패밀리에서 요런 뭐 큐런트 팔리시라든지 SSP 2의 4.5도 4.5와트 뭐 이런 경우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규범적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미티게이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인데 상당히 많은 경로들이 여기 지금 해당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완화 시나리오들은 일반적으로 2도씨 이하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외부 평가나 이니셔티브들에서 그 2개에서 3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사용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SSP 3번하고 5번하고 뭐 1번만 쓰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지금 요 화면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기준 시나리오와 중간 시나리오 그리고 완화 시나리오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뭐 그 NGFS라든지 IPCC에서 얘기하는 특정 경로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IPCC의 RCP 시나리오입니다. RCP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5차 보고서, IPCC 5차 보고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RCP 시나리오를 물리적인 그 분석을 하는 데만 쓰는 시나리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RCP 자체가 이미 사회적, 경제적 경로들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RCP의 다양한 경로가 설계가 될 때 그 바리에이션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은 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의 자본의 증가에 있습니다. 인구와 자본, GDP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갖다 고려한 시나리오 경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RCP의 네 가지 그 경로를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RCP 2.6, 4.5, 6.0, 8.5가 나와 있고요. 이 그 경로들은 복사 강제력을 의미를 하는 건데 1870년도 선의 산업혁명 이후부터 2100년까지의 복사 강제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RCP의 2.6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 맨 밑에 있는 8.5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핸드폰 들고 계시죠? 핸드폰이 무선 충전을 할 때 무선 충전 통상적으로 무선 충전기가 8W에서 뭐 15W 정도의 전력을 갖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RCP 8.5의 8.5는 와트입니다. 그리고 그 8.5와트 퍼 미터 제곱이거든요. 그 미터 평방미터 안에 평방미터 안쪽에 8.5와트가 플러스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지구의 외부로부터 태양광이 일정하게 지구 대기권을 통과를 해서 지표면이라든지 해수면에 반사가 돼서 다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가지 못하고 이 반복을 해서 복사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뭐 먼지라든지 다양한 에어로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플러스인 경우가 많고 우리가 많이 접했던 8.5 같은 경우는 8.5와트, 2.6 같은 경우는 2.6와트 정도의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쉽게 아마 와닿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 정도의 에너지가 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IPCC의 SSP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SSP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6차 보고서에 나왔는데 앞서서 그 5차 보고서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맞춰서 나온 거라면 SSP 6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나온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신 그 경로 설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SP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앞쪽에 우리가 인구 증가와 자본시장의 GDP의 성장이라는 것들을 이미 봤다면 이 SSP라고 하는 그 Shared Social Economic Pathway에서는 여기에 인간 그리고 정부, 인간으로부터의 영향,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거가 이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다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정책이 있다, 없다라는 그 가정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SSP에는 크게 5가지 경로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데요. SSP 1, 2, 3, 4, 5가 있고 이 중에 4번 같은 경우는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SSP 1, 2, 3, 5가 있는데 앞서서 알아봤었던 8.5 또는 뭐 6.0에 해당되는 게 SSP 3과 5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인 4.5 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SSP 1에서 2 사이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경로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분석 실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SSP가 있고 RCP가 있는데 RCP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5년도의 개념이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후 테크가 발전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SSP고요. 우리는 이 SSP X에서 Y로 되어지는 이 경로를 활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최신 경로 설계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무에서도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NGFS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NG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뒷단계 저희가 페이지 3, 페이지 4로 연결되는 실무적인 그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FS를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앞서서 그 IPCC의 그 SSP를 사용하는 툴도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한국기상청에서 그런 정보들을 일부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표준화되고 글로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NGFS가 좀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NGFS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NGFS의 시나리오 패밀리를 앞서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완화, 그 미티게이션, 그다음에 인터미디어트, 그다음에 BAU에 접목해서 보자면 BAU에 해당되는 NGFS 시나리오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터미디어트에 해당되는 게 NDC 국가결정기여와 프래그먼트 파편화된 세계, 그다음에 큐런트 팔리시라고 하는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은 미티게이션 시나리오에서 이런 그 로우 디맨드, 그 넷제로 2050, 그리고 딜레이드 트랜지션, 지연된 전환, 빌로우 2도씨라고 하는 네 가지 경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 7가지의 경로가 있는데요. 7가지 경로 외에도 다양한 경로들이 있고 우리는 여기서 대표 경로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시선을 조금씩 옮겨 보시면 오른쪽에 거시금융 영향이라고 하는 나이잼 그 거시경제 모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과 관련된 통합 모델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온도 정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온도 정렬이 앞서서 보셨던 RCP, SSP에 나와 있는 그 온도하고 정렬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모델을 통해서 결과값이 도출이 되고 있고 위에 나와 있는 전환 위험 같은 경우에는 리마인드, 메시지, Gcam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언급드리는 이유는 뒤쪽에 우리가 툴을 이용을 할 때 이 세 가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환 위험의 모델을 선택을 하고 물리적 위험의 결과들을 통해서 온도가 정렬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거시적인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통합 모델, IAM을 해가지고 거시경제 모델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게 실제로 그 많이 접하고 계시는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7가지 경로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NGFS의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리마인드 맥파이하고 메시지 글로바이옴, 그 다음 Gcam이 있습니다. 리마인드 맥파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에너지 산업에서 쓰이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의 최적 경로를 설계하는 모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 글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한 에너지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최소 비용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Gca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경제, 토지, 수자원, 기후와 같은 5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이루는 5가지 시스템이 있죠. 이 시스템의 균형을 가져가는 모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제조산업 또는 금융산업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Gcam 모델이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그 Gca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독립지역을 별도로 그 모델링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고요. 리마인드 맥파이나 메시지 글로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그 구분에서 대한민국이 기타 아시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각각의 모델들이 제시하는 정보는 5년 단위로 해서 2100년도까지를 설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한번 보실게요. 아래쪽에 보면 리마인드하고 메시지 Gcam에 분석에 적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을지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고 있는데 그 좌하단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시죠. 30년 이상 운영될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을 지을 때 205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 요금이 가장 저렴한 안정적인 입지는 어디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한다면 이런 거는 리마인드 맥파이나 메시지 글로바이온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요. 그다음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사업지로서 베트남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어떤 그 파편화된 전환이 발생이 됐을 때 단기적 전력 구매 비용 급등과 관련된 재무 충격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이냐. 만약에 이러한 경영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럴 때는 Gcam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NGFS의 세 가지 모델과 그다음 표준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각각의 모델별 그 독립 변수들입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나중에 뭐 필요하신 경우가 있다면 우리 산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왼쪽을 보시면 전환위험의 온실가스, 탄소 가격, 전력 성비 용량, 그다음에 뭐 인구, 농업 소요, 수요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물리 위험에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온도 변화, 지표면에서의 온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페이지 1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거는 이제 뭐 물리적 리스크, 그 다음에 전환 리스크,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봤다라면 페이지 2에서는 다시 되짚어 보자면 활용할 시나리오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이 시나리오와 지표들을 가지고 직접적인 분석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NGFS가 제공하고 있는 그 무료 그 툴을 이용해 보는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모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NGFS는 전환 시나리오와 물리적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공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하나씩 말씀드리면 그 아이사라고 발음을 할게요. 아이사 시나리오 익스플로러가 있고 그다음 물리 시나리오에는 클라이밋 임팩트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된 URL 정보로 들어가 보시면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 추가로 뭐 CSV나 엑셀 형태로 해가지고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 자체가 최소 단위가 대한민국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환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아이사 시나리오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사 시나리오 익스플로러는 로그인을 하는 게 좋은데 로그인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세요. 먼저 생성을 하시고 또는 게스트로 등록을 하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대시보드 형태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이미 그 모델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워크플레이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워크플레이스에서 우리가 관심 있고 또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지표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그 선택할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의 범위, 범주, 지역의 범위, 시간의 범위 등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단계에서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좌상단에 보시면 그 NGFS의 모델과 NGFS의 시나리오와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게 나오는데 좀 특이하고 우리가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그 기후 모델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시나리오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기후 모델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 GChem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GChem의 그 페이지 6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제공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GChem에 해당되는 빌로우 2도시도 있고 넷제로 2050도 있고요.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중복 선택을 하면은 비교해서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시나리오 분석을 할 때 그 어떤 데이터 우리가 그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할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 가격과 배출량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GChem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그 여기서 이제 아까 사우스 코리아는 선택을 했고 시간 범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은 1950년도부터 2100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단위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를 보시게 되는 건데요.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파이 차트 뭐 이렇게 뭐 그 차트 형태로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차트의 형태는 바꾸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차트는 데이터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데이터로도 활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데 있어서 지역이라든지 시간 단위에서 여러 변수에 따른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인사이트들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서서 이 아이사 시나리오 익스플로러를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물리 리스크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그 CA 클라이밋 임팩트 익스플로러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밋 임팩트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뭐 등록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 URL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첫 화면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한국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한국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리 그 리스크가 뭔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를 보면 NGFS의 시나리오 경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익스플로러의 임팩트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분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행정구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그 도 또는 광역시 단위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큰 차이점을 여기서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 정도까지가 뭐 인사이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또는 뭐 대전시 이런 그 광역 지자체까지 선택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연평균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계절 단위 또는 월 단위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계 방법에 있어서도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툴에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뭐 면적에 대한 가중평균이라든지 인구와 관련돼서 또는 GDP와 관련된 가중평균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가중평균을 활용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단위에서 대한민국의 경기도를 아마 선택을 하시는 것들이 일반적일 것 같아요. 아까 뭐 경기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경상북도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앞서서 제가 그 페이지 2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물리적인 경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IPCC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경로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물리적인 경로들이 모두 다 인구 및 GDP 등과 관련된 그 사회 경제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핵심적인 드라이빙 포시라고 하는 그 영향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그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이런 결과 시나리오를 이렇게 도출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에서 그 우상단 그리고 좌하단에 있는 그 맥시멈과 미니멈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 아마도 그 의사결정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함으로써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시나리오를 다른 걸 선택했을 때 다른 색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이 상당히 예쁘죠. 되게 그 가시적이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흐름 그리고 다른 경로가 여기에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변화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게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좀 안타까운 점은 지도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위경도로 따지면 0.5도씨가 해당이 되는데 저걸 킬로미터로 보면은 약 50k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위도상으로는 한 50km, 경도상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격차 안에서의 움직이기 때문에 뭐 서울시가 가로 세로 면적만 따져봐도 그거보다 더 작죠. 그렇게 격차 자체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표준화된 그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회사에 우리 사이트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 어떤 표준 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는 것들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페이지 3에서 좀 더 이제 고도화하는 단계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아이사 툴하고 CA 클라이밋 그 시나리오 툴을 갖다 활용을 했는데 이 시나리오 툴에서는 보신 것처럼 위경도 단위에서의 어떤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해외 사업장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내에서 특정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추가적인 노력과 또는 뭐 비용이나 이런 뭐 추가적인 뭐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진행하시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는 게 폭염 리스크입니다.
폭염 리스크 관련해서 그 왼쪽을 한번 보실게요. 그 표준 시나리오의 한계 말씀드렸었는데 NGFS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 국가나 행정 단위에서 또는 뭐 이 사업장 단위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패턴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게 사실은 저 냉방 도일이라든지 아니면 폭염 일수와 관련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NGFS에서 있는 무료 툴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공장이 예를 들어서 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기상청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 설명을 드립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상에 기상청의 기상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냐면요. 읍면동까지 해서 그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기상청 사이트에서는 시나리오 베이스가 되는 게 IPCC의 SSP 시나리오입니다. SSP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다양한, 예를 들어서 과천시 벼량동에 해당이 되는 정보를 되게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일부 뭐 냉방 도일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기는 한데, 표준화되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상청 정보 활용해 보시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촬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페이지 4의 재무 영향과 관련된 그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 앞서서 진행했던 페이지 1부터 3까지의 경로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물리 리스크, 전환 리스크, 그 다음에 기회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봤었고, 거기에 어떤 시나리오를 도입할 건지까지 봤었죠. 그게 제일 왼쪽에 있는 시나리오 분석이고, 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을지, 그런 임팩트에 대한 페이스웨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모든 지표들을 다 재무적인 영향으로 분석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지표들, 또는 굉장히 심각한 시그니피컨트하거나 함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그 지표에 대한 재무 영향을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그 경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른 마지막 단계에서의 분석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과정들에 대한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회사들이 이런 그 커스터마이저를 하고 재무적인 영향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시나리오 분석 자체가 필요 없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 필요성 때문에라도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탐사적 경로가 아니라 규범적 경로에서 예를 들어 탄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면 이런 재무적 영향까지 분석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적인 부분과 자원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물리적 리스크를 분석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의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왼쪽부터 보면 저희가 이제 기상청 시나리오를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주요한 지표, 분석할 지표에서는 냉방 도일이라 하면은 그 연속된 그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33도 또는 35도 이상의 온도로 인해 가지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의 소모량,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연속 폭염 일수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인지하실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저하 등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 경로마다 지금 폭염 일수와 냉방 도일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X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현장 데이터를 위주로 우리가 가지고 왔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향의 범위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본사 또는 사업장에서의 면적, 헥타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인적 자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해당이 되는데 4조 3교대를 되고 있기 때문에 1단위에서는 약 몇 시간 정도가 해당이 되겠다. 그 다음에 공정자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라든지 여러 설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설비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자산의 자산, 그 다음에 영향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익스포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자산들이 어느 정도의 취약성
취약성을 가져가는지를 보는 게 설비 취약도와 작업 취약도라고 여기서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해석을 가져가시는 것들도 경영 의사결정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취약성에서 설비 취약도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계에 COP가 저하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피크 부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 취약도 측면에서는 생산성의 손실, 뭐 이렇게 뭐 노동 생산성이 저하된다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임팩트 페이스웨이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냉방 전력 사용 증가, 그다음 노동 생산성 손실을 써놓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이 된 포인트를 가지고 시나리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노출 데이터와 취약성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적용을 하실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임팩트 페이스웨이 그 의사결정의 그 포인트를 먼저 정의하시고 정의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어떤 분석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지를 다시 백워드로 해가지고 분석을 접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결정을 한 결과값이 오른쪽 하단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재무 영향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출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산식은 하나만 예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페이지 5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거냐면 이런 노동 생산성의 손실이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뭐 그 냉방 기구를 좀 더 설치를 한다든지 저전력 냉방 기구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이로 인해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가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적이고 처음이자 끝이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그 의사결정의 정보 제공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공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쩌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의사결정의 중요한 포인트로서 그 기후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을 한번 권고드리고 추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지금 너무 제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이 함축이 되고 내용이 축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버전이지만 지금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하셔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의를 마치시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자원 투입에 대한 것들이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기후 시나리오에서 멈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서 활용하는 그 단계까지도 같이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좀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질문 주시면 거기에 적절한 대답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